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방송은 갑자기 올해 8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마이너스 채권, 전 세계 발행한 채권의 3분의 1이 마이너스 채권이었고, 그 이유는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안전자산으로 숨어왔던 돈들이 무슨 이유로 갑자기 채권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그게 미국, 그다음 유럽, 일본 등등 전 세계 글로벌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 왔는지, 그걸 찾는 과정에서 나온 답입니다. 즉, 만약에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채권 금리 급등의 이후에서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 그래프 차트에서 보시듯이 지난 7월 말이죠. 미국의 2019년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직전에 약 2.2%였던 금리가 9월 초까지 1.46까지 그냥 수직 낙하했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2달밖에 안 된 기간 동안 다시 올라서 이미 월요일 기준이죠.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1.9450%가 됐습니다. 저게 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락 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5%였고요. 지금 현재는 1.75%라는 것을 감안하면 너무 많이 오른 것이죠. 2.5%일 때 10년 만기 채권이 2.2%였다면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1.75%의 기준금리일 때는 약 1.5% 정도여야 맞는데, 이게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서 1.945%가 돼버린 거예요. 즉, 이만큼 채권금리가 오른 만큼 미국의 주가, 증시가 상승했죠. 이러한 갑작스러운 채권금리 급등은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그러면 대표적인 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시더라도요.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8월 말 저점이 마이너스 0.29%였어요. 즉 10년짜리 채권에 돈을 빌려주면서 내 수수료를 0.29% 떼어줬죠. 그런데 이게 불과 2달 조금 넘은 기간 만에 마이너스 0.06%로 크게 올랐어요. 이런 추세라면 일본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조만간 플러스대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나라 독일 금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의 8월 저점, 일본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의 마이너스 저점이었을 때 독일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마이너스 0.79%. 근데 현재는 마이너스 0.268%. 속도로만 보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상승으로 반전이 됐죠. 그런데 이게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죠. 프랑스와 벨기에 채권 금리도 놀랍습니다. 프랑스의 채권 금리는 보시는 그림에서 검정색, 벨기에의 채권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붉은색입니다. 이들 금리도 딱 2달 만에, 그 시간 만에 급등을 하면서 드디어 올해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해서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할 거 없이 전 세계 채권금리가 딱 8월 말을 저점으로 해서 급상승 중인데, 이런 추세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한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도 1.16% 정도 떨어졌다가 어느새 1.80%까지 왔습니다. 얼마 안 온날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 저점 1.16 정도 떨어졌을 때 기준금리가 1.75%였는데 지금 기준금리는 1.25%고 채권금리는 1.8%. 다이버전스라고 하나요?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요일에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전 세계 마이너스 채권, 마이너스 국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8월 초 전 세계 발행한 국채의 마이너스 금리를 띄고 있었던 국채 총 금액이 17조 달러였어요. 그런데 딱 2달 지난 시점에 이게 11.9조 달러, 즉 불과 석 달도 안 된 기간에 5조 달러가 감소했어요. 무려 30%가 감소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물론 이 금액 11.9조 달러도 이게 전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런 추세라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도대체 채권 금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버렸냐? 채권 가격이 이렇게 왜 떨어졌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이게 곧 페이즈 1 해결의 실마리,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 1년 만에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해결 기조로 가게 된다면 결국 지난 2년간 글로벌 경제 위기, 경기 침체, 즉 글로벌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그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대가 시장에 깔려 있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날 수 있고 금리가 오를 수 있죠. 왜?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심리적으로 개선이 되면 부채를 여러분들도 증가시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급상승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자, 당연히 채권 금리,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의 해결의 실마리가 되면 정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글로벌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될 수 있는지 미국의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금액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막대 그래프는 미국산 제품의 중국의 수출 금액이고요. 하얀색 그래프 있죠. 차트 그래프 선은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월별 금액인데 지금 확 떨어졌잖아요. 2018년, 죄송합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 연말에 거의 월에 120억 달러까지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수출했고, 즉 반대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 수입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9월에 이게 20억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월별로 월에 120억 달러까지 수출하는 중국산 제품이 20억 달러까지 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게 매달 이렇게 줄어들었던 거예요. 연으로 따지면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이 저렇게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모든 부품이나 재료를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독일산, 유럽산, 한국산, 일본산을 수입해다 조립해서 가는 거죠. 당연히 중국의 대미 수출 금액이 줄어든 만큼 유럽, 한국 수출도 감소했다는 얘기고, 이제 협상이 잘 될 분위기고 그게 잘 돼버리면 저게 다 원상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경기가 일시에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유가 없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11월 1일부로 유로존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가 기존의 드라기 총재에서 전 IMF 총재죠. 라가르드 여성 총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성 총재가 이미 9월 달에 유럽 의회 청문회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찾아보니까 최근에 유럽 중심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의 채권 금리의 급상승 이유를 찾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만 찾은 게 아니라 이런 채권 금리를 올려버리는 그 요소가 현실이 됐을 경우에 왜 연말 랠리 조정 후 조정을 하든 안 하든 조정한다 그러면 연말 아니면 더 좀 길게 봤을 때 내년까지 상승 랠리를 지속시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신임 라가르드 총재는
그동안 통화정책만으로 유럽중앙은행이 유럽 경기를 되돌리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한계에 직면했다고 인정을 했고, 이제는 국가별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통화와 재정 양면으로 유럽 경제에 돈을 퍼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말인지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라가르드 총재 11월 1일 ECB 총재로 취임하기 직전에 9월 4일 날 유럽의 증언에서 라가르드 신임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간 줄 쳐 있는 걸 영문을 밑에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유로존의 몇몇 국가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한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요건이 된다. 즉, 이제는 통화 정책 하나만으로 경기 회복에 책임을 얹지 말고 유럽 주요 국가들도 재정 정책, 재정 확대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 점을 미처 파악을 못했어요. 지난번에 언뜻 토마스 류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서야 이걸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이분의 말씀대로 유럽 주요 국가들이 현재 재정 대차대조표 상황이 어떤지를 찾아봤더니 독일의 경우요.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GDP 대비 작년에는 무려 1.5%까지, 1.7%까지 흑자였고요. 올해도 1.2% 흑자였습니다. 즉, 흑자 낸 부분만 좀 써도 된다는 얘기죠. 독일의 GDP를 감안을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이고요. 네덜란드의 경우는 더 심해요. 작년에도 재정 흑자가 1.5%, 올해 예상액도 1.5%예요. 여기에 오스트리아도 봤어요. 오스트리아도 작년에 재정 흑자, 즉 재정의 흑자를 받고 올해도 흑자 상황이고요. 오른줄 룩셈부르크 재정 흑자가 작년에 2%를 넘어섰고요. 올해도 2.2%에 이른다는 겁니다. 즉 유럽의 여기 아일랜드, 사이프러스까지 라가르드가 언급을 했는데 그들 나라들의 현재 재정 흑자인 상황에서 그 흑자인 금액만 더 인프라 투자 등에 지출을 하게 되면 유럽이 경기회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의도로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했고, 이거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유럽 주요 국가들의 국채가 이거 빨리 도망가야지. 왜? 재정 흑자가 난 상황에서 일단 돈을 투입하면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동시에 투입되고 채권망도 많다. 그러면 채권 금리의 상승이 기대되고 경제 회복, 경기 회복도 뿐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지금까지 지난 10여 년간 유럽은요, 독일 자체가 재정 흑자를 위해서 노력했고 함부로 재정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라가르드 총재의 지난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이고 독일이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니 어떻게 되죠? 유로화가 라가르드 총재 취임하자마자 약세가 되죠. 왜? 총재가 취임해서 지난 9월 4일에 청문회에서 했던 말을 실행될 가능성이 있으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유로화가 많이 풀리면 당연히 유로화가 약세가 된 거죠. 최근에 왜 갑자기 달러화가 강세가 됐는지 여기에서 실마리를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국, 그 다음에 일본도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중국은 더 잘 아시잖아요. 최근에 MLF 금리까지 내린 상황이고, 재정과 통화의 양면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유동성을 투입해버린다. 미국은 양적 완화 자체를 이미 그만한 돈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즉 재정과 통화 정책에 한꺼번에 돈을 투입하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상화가 시작된다면 주가가 미리 뜨는 거죠. 주가는 확인되면 뜨는 게 아니잖아요. 기대로 인해서 떠요. 여기에 플러스 2020년에 이미 중국은 5G 네트워크 본격 건설하겠다고 했고, 미국의 경우도 아이폰이 내년도에 5G 아이폰을 내겠다는 얘기는
5G 네트워크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2020년에 여기에 새로운 IT 투자가 플러스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조정이 온다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조정이 없다 그래도 일정 수준까지 튈 수 있는 거예요. 즉 주가를 먼저 오라고 먼저 올라버리고 나중에 재정통화 양만 정책의 효과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효과를 기다렸는데 부합 예상만큼 매출이 올라오거나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면 다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죠. 그래서 PER이니 뭐니 고평가됐다는 얘기도 고평가가 유지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고평가도 충분히 기업 순이익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기대 심리가 흐른다는 얘기죠. 여기에 미국의 쇼핑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주 남았나요? 자, 쇼핑 시즌 예상에서 미국 소매협회에서요. 올해 연말 쇼핑 시즌 실적을 작년 대비 4% 증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미국의 일자리 개수,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등에서 볼 때 미국은 리세션이라는 얘기가 싹 줄어버렸는데 다시 이제 2, 3주 후에 올 이벤트에서 소매 매출까지 저렇게 4%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 회복 되네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한 단계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핵심이 이거죠. 상승 미소는 조정하고 갔으면 좋겠다. 제발 조정하고 가자. 좀 더 멀리 가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정 없이 갈 수도 있다. 그 확률은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제가 조정을 기다리는 이유는 좀 더 멀리 가려면 과열을 좀 2, 3주 진정시키고 가는 게 좋다. 그러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내가 기대한다고 시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조정이 오든 조정이 안 오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채권금리 급등의 모멘텀이 그것을 예비해주고 있으니까.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